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일본 개발자들과 일상적인 협업을 통해서 얻은 그래픽 관련 인사이트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UA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콘솔에서 발표한 타이틀인데요. 파이널 판타지 7, 킹덤 하츠, 에이스 컴뱃, 언리얼 엔진은 일반적으로 사진 현실적인 그래픽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아주 리얼리스틱 스타일, 쉘 쉐이딩이나 HD 2D 같은 비사진 현실적인 스타일 갖춘 타이틀도 있습니다. 하이파이 러쉬, 페르소나 3, 옥토파 트래블러도 있고요. 이 영어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도 그렇고요. 저희는 이거를 이제 프리큐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어니언 엔진은 이 이미지처럼 모든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엔딩 영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워크플로우와 어니언 엔진 4에서 독특한 스타일화된 이 그래픽은 어떻게 구현했는지 저희가 블로그에 게시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화에서도 아주 좋은 예인데요. 어떻게 언리얼 엔진이 만화에서 사용되는지 보여줍니다. 이 만화는 레이아웃에 언리얼 엔진이 사용이 되었고요. 배경 이미지에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된 후에 보정되었습니다. 일본 시장의 아주 독특한 특징은 바로 그런 스타일화된 그래픽이 많이 선호된다라는 사실인데요.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도 많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3D 게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PC나 모바일보다 콘솔이나 닌텐도 스위치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주로 사용되고요.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개발자들을 매일 저희가 지원하면서 얻은 그래픽 관련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화된 렌더링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싶다면은 이 영상이 사실 유튜브에서는 보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에픽 개발자 커뮤니티에 오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그 게임 타이틀 실제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오늘 아젠다인데요. 오늘 상당히 이야기할 게 많죠? 지난해에 제가 얼리언 페스트에서 또 강연을 했었는데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그 강연에서는 제가 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팁을 UE5 기술, 루멘이나 나나이트, TSR 등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 비디오를 한번 꼭 보십시오. 올해에는 조금 더 발전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노리 시노야마이고요. 개발자 홍보 담당 팀장으로 에픽게임즈 일본에서 근무합니다. 지금 한 9년 이상 됐는데요. 이제 거의 세는 것도 제가 포기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픽 엔지니어로 소니에서 얘기를 했고요. 좀 주제와 관련은 없지만 제가 국제 사케 소믈리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오셔서 사케 드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좋은 바나 레스토랑 그 사케 좋은 곳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주제 GPU 프로파일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GPU 프로파일링 수행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그 프로파일 GPU 명령어는 이런 에디터에서 그 콘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 프로파일 GPU가 얼마나 그 실제 GPU 작업 부하를 반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언리얼 인사이트 최신 버전에서 캡처한 것인데요. 루멘 관련 프로세스가 그런 그래픽 파이프 그리고 컴퓨터 파이프와 비동기적으로 실행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UE5는 GPU 성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비동기 컴퓨팅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최신 그 언리얼 인사이트 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그 언리얼 엔진
5.5 버전까지는 그 버전에서의 비동기 컴퓨팅이 언리얼 인사이트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버스를 어싱크 컴퓨트를 비활성화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그 언리얼 인사이트 5.5에서 루멘 씬 관련 컴퓨팅 패스를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E 5.6부터 이제 컴퓨팅 파이프가 추가 설정 없이 언리얼 인사이트에서 보여집니다. 다시 그러면 그 원래 질문 돌아가서요. 얼마나 그 프로파일 GPU가 정확할까요? UE 5.5까지 프로파일 GPU는 비동기 컴퓨팅을 비활성화 상태에서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즉, 그 비동기 컴퓨팅의 이점을 활용하지 않고 성능을 측정했다는 말인데요. 그럼 그 말은 바로 결과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좋은 소식 알려드리는데요. UE 5.6부터는 프로파일 GPU가 이제 어싱크 컴퓨터를 지원합니다. 이 그래픽 파이프, 컴퓨팅 파이프를 모두 표시를 하는데요. 이렇게요. 이전에 존재했던 전용 프로파일 GPU 창은 제거됐고요. 없어졌고요. 이제 결과는 출력 로그에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트윗 X에 이제 게시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답장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전혀 몰랐는데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프로파일 GPU 창이 UE 5.7에 다시 등장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 버전의 프로파일 GPU는 그 어싱크 컴퓨터를 비활성화하지 않습니다. 즉 성능 비용을 더욱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제 컴퓨터 파이프라인 활동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동기 컴퓨터 관련 처리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그림을 원하신다면 그 언리얼 인사이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언리얼 엔진으로 아주 쉽게 성능을 추적할 수 있는데요. 프로파일 GPU나 언리얼 인사이트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요. 그렇다면 이제 그 프로파일러 도구가 이제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일까요? 플랫폼 제공 업체나 GPU 제조사가 주는 그 프로파일러 도구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프로파일러 도구는 사용해야 됩니다. 언리얼 인사이트와 프로파일 GPU는 성능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위치를 쉽게 확인하게 해주는데요. 왜 특정 패스가 왜 비용이 높은지 이해하려면은 하드웨어 벤더에서 제공하는 GPU 프로파일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도구로 프레임을 캡처하면 비용이 중복 계산되고 과도한 텍스처 액세스, 높은 레지스터 사용량, 그리고 비동기 컴퓨팅과의 중복이 발생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랫폼 수준의 프로파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최적화에 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한번 써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동시 실행하는 비동기 컴퓨팅 작업 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은 향상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동기 컴퓨팅으로 전환과 함께 중요한 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도표에서 보시듯이 이제 많은 프로세스가 겹치게 됩니다. 이 도표에서 루멘 씬 라이팅은 약 2m초 소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그 안에 그 GPU가 실제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패스가 중첩되는 경우 메모리 액세스라든지 아니면 GPU 코어 리소스를 두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서로에게 이런 간섭을 일으켜서 계산을 좀 어지럽게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얼리얼 패스 올란도에서 공개된 위쳐 4 데모에서 루멘 반사 효과는 비동기 컴퓨터를 비활성화한 일반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계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빨랐기 때문이죠. 이 발표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히 그 아주 그 인사이풀한 인용문이 있었는데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비동기 컴퓨팅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와닿았습니다. Now, most of the asynchronous compute paths built in 엔진에 내장된 대부분의 비동기 컴퓨터 패스는 콘솔 변수를 사용해서 동적으로 키거나 끌 수 있습니다. 루멘과 관련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는데요. 그 에싱크 컴퓨터 같은 용어를 폴선 변수에서 검색하게 되면 다른 패스 설정도 찾으실 수 I 있습니다. encourage you to experiment with 다양한 설정을 좀 프로젝트 다양한 장면에서 실험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적합한 설정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insight from Japan about GPU profiling. GPU 프로파일링을 저희가 일본에서 얻은 그 내용인데 교훈인데요. 이 비동기 처리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각 패스의 GPU 작업의 이해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5.6부터 언리얼 엔진의 다양한 도구가 어싱크 컴퓨터의 시각화를 지원하게 됐고요. 언리얼 인사이트는 매우 가볍고 유용하고 필수적인 도구입니다만 특정 작업이 왜 성능이 더 낮은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플랫폼 공공업체에서 제공하는 GPU 프로파일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비동기 컴퓨팅이 항상 더 나은 성능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본인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설정을 평가하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Next, let's talk about shader 그 다음은 이제 그 쉐이더 복잡도 보기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드는 픽셀당 실행되는 쉐이더 명령어의 총수를 시각화하는데요. 쉐이더 복잡도 보기를 최적화 지침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even after optimization. 이 어떤 최적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기대하는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As shown in this diagram, 이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듯이 computed 그 불투명한 영역은 한 번만 계산되는데요. 투명 렌더링은 계속해서 추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투명 레이어가 훨씬 더 많게 되면 pixel cost. 픽셀당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In terms of how to read the shader compression, 쉐이더 복잡도 뷰를 읽는 방법은요. 그 불투명 쉐이더의 명령어 수가 높은 영역이나 여러 개의 투명 드로우가 겹치는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and how do you check the actual 그러면 실제 쉐이더 명령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머티리얼 에디터 내에 그 플랫폼 통계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을 통해서 특정 머티리얼 설정에 따라서 각 플랫폼 쉐이더의 명령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ut here's a simple question. 간단한 질문이 바로 나오는데요. 쉐이더 복잡도 뷰에서 빨간색이나 흰색으로 표시되는 머티리얼은 항상 수정해야 될까요? Here the important note. Instruction count is not 인스트럭터 카운트와 퍼포먼스 컷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항상 그 어떤 Here's a simple example. 악만의 디테일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And sometimes, like in this case, I get asked to 제 와이프가 저한테 항상 돌아온 길에 이렇게 계란을 사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single line, 이 경우처럼 얼리얼 페스트에서도 제가 이제 2번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두 경우를 모두 글로 쓰면 한 줄의 요약청이지만 작업량은 완전히 다르죠. 쉐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명령어는 계산이 필요하고 어떤 다른 거는 텍스처 액세스가 필요하고요. 근데 각각의 그런 성능 비용은 아주 다릅니다. also, it's not always 또 실제 수행되는 작업의 양이 항상 명확하지 않기도 합니다. 알파 테스팅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현대적인 GPU 쉐이더 컴파일러는 매우 지능적으로 운영됩니다. 쉐이더 그 알파 테스트에 사용되는 그 쉐이더에 디스카드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컴파일러는 알파 조건을 먼저 평가하고 나머지 계산을 진행하도록 그리고 픽셀이 만약에 버려지지 않았다면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 tricky example, but 이게 아주 어려운 예시인데요. 그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재료 설정을 하게 되면 구체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GPU 비용이 20ms 소요될 수가 있고요. 쉐이더 명령어가 39개밖에 안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this is another extreme 또 다른 좀 극단적인 예시인데요. 의도적으로 명령어 수를 2,000개, 2,500개 정도로 늘렸는데 실제 GPU 비용은 0.04밖에 되지 않습니다. So it's important not to 그래서 명령어 수가 직접적으로 성능 비용으로 계산된다라고는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명령어 수를 줄이게 되면 GPU 부하는 낮출 수가 있지만 spend time optimizing
뭐 명령어 최적화나 감축에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어떤 시각적 품질을 타협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기대했던 성능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쉐이더 컴플렉스 뷰의 또 다른 문제점인데요. 오른쪽 구는 마스크된 재료로 클립된 평면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 알아차리셨나요? 쉐이더 컴플렉시티 뷰에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이 투명한 부분이 여전히 쉐이더를 실행하고 알파 테스트를 했는데 그 비용은 쉐이더 복잡도 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스크된 재료는 완전히 불투명한 재료로 시각화됐고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유서 케이스를 사용하셔서 쉐이더 복잡도 뷰는 중첩된 투명 요소를 확인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어떤 접근법이 가장 좋을까요? 자세한 GPU 프로파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 성능 병목 향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효과 없는 최적화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얻은 쉐이더 복잡도 뷰에 대한 통찰인데요. 저희가 금방 본 것처럼 명령어 수만으로 성능 비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런 비효율적인 최적화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쉐이더 복잡도 뷰가 빨간색이라고 해서 뭐 명령어 수를 줄이면은 성능이 더 좋아지겠지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TSR인데요.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TSR이라는 그런 업스케일링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뎁스 오브 필드 이후의 이미지가 업스케일 돼서 TSR을 통해서 목표 해상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1080p를 4K로 업스케일링한 사진인데요. TSR을 사용해서요. 여기에 이제 4K가 있습니다.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TSR은 그 프로세싱 로드를 크게 줄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57.33에서 26.08로 낮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TSR은 매우 강력한 기능입니다. 나나이트와 루멘이 내부 해상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TSR은 그 나나이트와 루멘의 부하를 크게 줄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업스케일링 달성하기 위해서는 TSR은 과거의 여러 프레임을 참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TSR이 여러분이 일단 TSR 사용하시기 전에 알아둬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TSR은 여러분 좀 크게 별다른 생각 없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좋은 품질을 달성하려면 여러 가지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UE 5.4부터 TSR 문서가 표준화되었고 아주 상세하게 책으로 출판될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페이지를 스크린샷 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이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가져온 거는요. 그래서 TSR은 이런 품질과 성능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다큐멘터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TSR가 모든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TSR과 속도 벡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속도가 올바르게 생성되지 않으면 TSR은 이렇게 작동하게 됩니다. 아주 강한 어떤 블러 현상이 관찰이 되죠. 이게 속도 벡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디버그한 뷰고요. 물체가 회전하고 있는데 속도 벡터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수정된 버전으로요. 올바른 속도 벡터가 생성된 것입니다. 속도 벡터가 정확하면 고스트 현상이 이제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속도 벡터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texture animations are enabled 텍스처 애니메이션은 속도 벡터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in severe ghosting up 고스팅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머티리얼 세팅에서 해즈 픽셀 애니메이션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활성화하게 되면 고스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처럼 고스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especially wanted to highlight here 근데 여기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투명도입니다. created an option to generate velocity. 이 속도 생성이 뭐 투명한 재료에도 가능이 한데요. 실제로는 어떤 픽셀별 속도 벡터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투명 물체 뒤쪽에 Opaque geometry 그 불투명한 지오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각 픽셀의 속도 벡터를 결정하는 게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to address this issue,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E5부터는 the default setting for the 그 투명도 패스 기본 설정이 after the After DOF로 변경되었는데 여러분 아셨나 모르겠네요. 투명도 패스가 After DOF로 설정되면 그 해당 오브젝트는 TSL 업스케일링 이후에 합성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저희가 이미 얘기했던 그런 투명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this lead to a different 이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as the name suggests. Rendering in 이름이 말해주듯이 After DOF 렌더링은 Depth of Field 패스 이후에 수행됩니다. 이 패스에서 렌더링된 투명 물체에는 Depth of Field 블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른쪽 이미지가 표시된 것처럼 거리 때문에 그 흐리게 표시되어야 할 투명 물체가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Before DOF 세팅과 비교해 보면요. 이게 UE4까지는 기본 설정이었죠. 왼쪽 이미지에 표시된 것처럼 투명 물체가 아주 적절하게 블러 처리됩니다. However, it's important 그런데 to get that using Before DF 설정을 사용하게 되면 그 고스트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각각의 뭐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UE 5.2에서는 Auto Before DOF라는 기능을 조용히 도입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게 이제 카메라의 심도에 따라서 투명도 패스를 자동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이런 초점 범위 내의 물체는 After DOF로 렌더링되고 흐린 영역 속에 속하는 물체는 Before DOF로 렌더링됩니다. Here's a demo. 데모 영상입니다. The switching between 이게 그 Before DOF와 After DOF 사이의 전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투명도 렌더링 순서와 DOF 관련된 일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작동한 경우죠. I won't go into the fine details here, but 제가 좀 너무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요. DOF 적용 전과 후의 렌더링은 서로 다른 버퍼에 렌더링되며 별도로 합성됩니다. 그래서 투명 물체 간의 렌더링 순서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uto Before DOF를 사용할 때 이 영상에서처럼 물체의 카메라와의 거리에 따라서 렌더링 순서가 급격하게 변경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Auto Before DOF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 명령어 설명을 확인해 보면 여전히 실험적이다, 실험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1과 같은 음수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투명도와 DOF 조합에 문제가 있으면 이 값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보고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 기본적으로 저는 좀 비활성화돼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so this is insight from Japan. TSR은 Things may occur in areas like where the velocity vector is not right. 내부 해상도가 낮거나 FPS가 낮으면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고스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 속도 벡터가 정확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고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E5부터는 기본 투명도 패스는 After DOF니까요. 기능 사용할 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메가라이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새로운 피처인데요. 기능인데요.
개발자를 위해서 아주 상당한 양의 그 라이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메가라이트를 사용하면 이런 라이팅이 배치될 수 있을까요? 프레임당 픽셀당 최대 샘플 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라이팅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처리 비용이 크게 증가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So in traditional rendering methods, 기존 렌더링 방식에서는 정확하고 물리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 라이팅에 대한 라이팅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라이팅을 추가할 때마다 처리 비용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방식은 어떤 성능 최적화보다 렌더링 정확도를 우선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메가라이트는 여러 라이팅을 배치하더라도 성능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어떤 사소한 오류나 시각적인 아티팩트를 초래할 수가 있죠. this is something I explained to our 제가 그 일본 라이선스 업체들한테도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요. 메가라이트는 아직은 실험적인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 기능을 좀 사용 많이 해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도 또 사용하시고요. 정말 아주 놀랍고 좀 강력한 기능입니다. 근데 아직은 실험 단계입니다. 언제 저희가 이 실험이라는 그런 그 꼬리표를 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아직 메가라이트를 프로덕션 환경에는 도입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텍스처인데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UE 5.6부터 가상 텍스처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좀 기본적인 설명인데요. 일반 텍스처를 사용할 때 텍스처 전체를 메모리에 읽어와야 했었습니다. 이제 근데 가상 텍스처를 사용하게 되면 이걸 이제 이미지처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요. and the minimum bit size for budget 최소 밉 크기는 거의 그 가상 텍스처의 타일 크기인데요. 타일 크기가 128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 민맵은 생성되지 않게 됩니다. 작은 민맵 같은 경우는요. 따라서 고주파 가상 텍스처는 이 이미지와 같이 원거리에서 this is primary application of 좀 심한 모아레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상 텍스처는 제한 사항입니다. TSR 쉐이딩 제거의 깜빡임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 모아레 현상이 개선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케일빌리티를 높게 설정하면 기본적으로 켜집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일부 카메라 각도에서는 여전히 모아레 현상이 발생합니다. 가상 텍스처는 GPU 기반 스트리밍 시스템인데요. 다른 스트리밍 방식과 마찬가지로 가상 텍스처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카메라 컷이 미리 결정되어 있고 객체가 변경되지 않는 컷씬에서는 그 시네마틱 프리스트리밍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비 렌더 큐 프리스트리밍 레코드를 사용하면 미리 록드할 객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런타임에 해당 데이터를 참조함으로써 스트리밍 데이터를 미리 로드하여 지연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and also studying the 또 UE 5.6부터는 가상 텍스처의 스트리밍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적용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서로 다른 가상 텍스처 간의 스트리밍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this can be configured with virtual texture streaming proxy in 텍스처 설정에 가상 텍스처 스트리밍 프록시를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아까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설정된 텍스처는 빠르게 스트리밍 됩니다. 이 영상의 스트리밍 속도는 차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느리게 되었습니다. 일반 환경에서는 스트리밍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another improvement 또 다른 개선 사항은요. is the ability to have certain bits within the 특정 밉을 by the standard texture 가상 텍스처 내에 표준 텍스처 스트리밍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텍스처 속성의 가상 텍스처 풀패치 밉을 설정을 사용해서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 값을 설정하게 되면 지정된 저해상도 밉이 CPU 기반 기존 텍스처 스트리머에 의해서 처리되고 필요에 따라서 프리패치 될 수가 있습니다. So, this is about insight from Japan about virtual texture. Starting with 이 버추얼
budget texture in VSM은 keep in mind that the minimum meal size is 이 최소의 밉 사이즈가 타일 사이즈로 budget texture 제한됩니다. 가상 텍스처는 스트리밍 지연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and from UE5.6 UE 5.6부터는 가상 텍스처 기본적으로 활성되고요. 스트리밍 우선순위를 통해서 로딩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고 프리패치 밉을 통해 표준 텍스처 스트리밍을 통해서 특정 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by leveraging these features 이 기능을 활용해서 significantly. 중요한 텍스처의 스트리밍 지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So we highly encourage you. 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Next is Lumen. 다음은 이제 루멘인데요. Lumen is a huge topic in itself. 루멘 자체가 아주 정말 이야기할 게 많죠. 이게 루멘 다 커버하려면 저희가 Lumen Fest. 루멘 페스트, 얼리얼 페스트가 아니라 루멘 페스트를 열 정도로 정말 큰 주제입니다. 너무 많은 팁과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얼리얼 페스트에서 제가 그 루멘의 뭐 렌더링 지연 시간, 또 모듈러 에셋, 루멘 카드 문제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션 아직 못 보신 분 있으시면요. 꼭 한번 세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제가 But very commonly asked topic. 많이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멘은 이런 발광 소재를 사용해서 조명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In city sample 그리고 시티 샘플 야경이 바로 이런 조명의 아름다운 예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가로등과 창문으로 이런 발광 조명만을 사용하여 비춰지고 있습니다. and there are no actual 실제 조명은 없고요. 이 장면에는요. 모든 것이 lit purely ceramic materials. 그런 발광 소재를 통해서 비춰지게 됩니다. 시티 샘플을 루멘을 사용한 이런 바로 그 조명의 발광 조명의 루멘의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한계도 함께 보여줍니다. I always show this video to 제가 항상 이 비디오를 most of their scene lighting. 이런 도시 While it is true that 조명을 위해서는 이 비디오를 사용하는데요. 발광 재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as shown 아주 대략적인 방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something very simple as moving the camera.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카메라를 움직이는 것만으로 간단한 이런 동작만으로도 조명 결과가 아주 크게 달라질 수가 있죠. As stated in the official Lumen 그 documentation, 루멘 lighting from 공식 문서에도 명시된 것처럼 아주 작고 강도가 강한 발광 소재의 조명은 루멘 내의 조명 결과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this is something 그래서 그 개발자가 항상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in fact, like, 실제로 their own test, 자체 테스트를 진행해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개발자들이 조명의 발광 소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얼리얼 패스 올란도에서 이런 에미시브 머티리얼을 실제 조명에 성공적으로 활용한 실제 사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 안에서도 발광 조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아직 못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okay, there are many important considerations when working with Lumen. 루멘을 사용할 때는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요. 이런 방출형 머티리얼을 사용하는 조명은 매우 강력하지만 Can easily lead to lighting. 조명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We are now 하지만 이제 그런 실제 환경에서 발광형 머티리얼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을 이해를 하고 이런 방식이 여러분 프로젝트에 적합한지 신중하게 좀 테스트 해보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okay, last but not least, 네, 마지막으로 나나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생략을 할 텐데요. 좀 중요한 핵심 영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흔한 질문인 우리가 어떻게 마스크트 재료를 나나이트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아보겠습니다. 그 얼리얼 페스트 올란도에서 we showcase 저희가 feature demo, which introduces
위쳐 데모를 보였는데요. 그 새로운 그 폴리어지 시스템 나나이트 폴리어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그렇게 빽빽하고 사실적인 식물들을 그 현 세대 콘솔 60 FPS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나나이트 폴리어지는 아주 인상적이고 유망한 기술이지만 UE 5.6 현재 엔진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기술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무 자체의 생성 방식부터 시작해서 나뭇잎 에셋 제작 방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런 기존의 나무 에셋 예를 들어서 뭐 폴리곤 메쉬 그리고 또 마스크된 재질을 사용해서 만든 줄기 잎 등의 모델은 이런 나나이트 폴리어지와 호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개발자들은 그 UE 5.6 이전에 엔진 업그레이드를 중단하고 이전 버전으로 게임을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개발자들이 이런 그 나나이트 폴리어지의 완전한 지원을 기다리기까지 그럴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나이트에서 마스크된 머티리얼 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 UE 5.3에서 나나이트가 마스크된 머티리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스크된 머티리얼은 나나이트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콘솔 내에서 그렇게 실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자는 일단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마스크된 재질의 잎을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의 비나나이트 폴리곤 메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렌더링 하든지 아니면 시간과 자원이 만약에 충분하면 이렇게 잎을 불투명 재질로 모델링해서 나나이트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풀 에셋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그러니까 그 마스크된 재질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설정에서 렌더링 섹션에 초기 GPS 재질만 마스크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그 UE 4부터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프로젝트도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 UE5하고 나나이트 루메인이 도입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옵션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마 그 테스팅이 없이 진행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겠지만 이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뷰인데요. 녹색은 지면 나무줄기 그리고 또 불투명한 표면을 보여주고요. 오른쪽은 마스크된 요소인 뭐 잎이나 풀입니다. 그리고 다 정다각형으로 렌더링 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옵션 없이 GPU 비용이 약 28입니다. 그 다음에 옵션을 키니까 GPU 사용량이 28에서 15로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옵션은 그런 시각적인 출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만요. 마스크된 머티리얼이 많은 장면에서 GPU 사용량을 줄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된 오브젝트가 많은 장면을 렌더링하는 경우에는 이 옵션을 꼭 켜고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네, 이 나나이트에 대한 인사이트입니다. 나나이트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제 나나이트 폴리어지를 통해서 대량의 나무를 매우 효율적으로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UE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으며 좀 특별한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존 에셋을 사용하고자 하는 팀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된 재질을 사용하는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스크 그 초기 ZBS에서 재질만 마스크하기 옵션을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혹시 옵션을 활성화한 뒤에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번 발표에서는 에픽게임즈 재팬이 개발자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 지원해온 여러 가지 그래픽 관련 인사이트를 공유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팁이나 교훈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